이번 시간에는 저희의 1년간의 세무 업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세무 업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1년 동안 월별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4가지 세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각 4가지 그 분야별로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연간 일정을 한번 보고 각 분야별로의 세무 일정을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통틀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연간 세무 일정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떤 세금들을 다루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원천세인데요. 원천세는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누군가를 채용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에게 이제 뭐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거를 원천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출과 매입 차감한 거는 이제 거래에 대한 세금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에 나오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고 그 아래 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소득세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겠죠.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한 세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요. 이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장사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익이 3천만 원이 남았다 하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마이너스, 이제 결손이 난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익에 대한 세금, 종소세와 법인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익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얼마였고 매입이 얼마였는지 이거에 대한 차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가 뭐 재고가 많아서 매입을 뭐 많이 적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매출에 대비해서 매입이 적기 때문에 이익은 없더라도 거래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어려워 보이는 표가 하나 나왔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실 때 보시면은 한눈에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쓱 보기만 할게요. 저희가 이거 디테일한 거는 그 다음 장부터 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원천세하고 4대 보험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4대 보험과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얘는 바로 이제 면세사업자들의 신고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부가가치가 면해진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당연하게도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에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연간 세무 일정을 봤을 때 저희는 원천세로 한번 쭉 보고요. 부가세로 한번 쭉 보고 면세사업장은 2월에 간단하게 신고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나머지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원천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천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셔야지 되는데요. 원천세라는 것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해서 내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4대 보험 근로자이신 분들이거나 3.3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모두 한번 급여 명세서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세부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세전 소득이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4대 보험과 그리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세후 지급액을 받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빠지게 되는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귀속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회사가 대신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처에서 가끔
원천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거래처의 세금이 아니라 그 거래처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분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거라고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천세를 보시면은 원천세 신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부수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그리고 4대 보험 관련 신고 부분인데요. 먼저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저희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서에게 이제 매달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출을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세를 통해서 납부를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세무서에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소득의 귀속자분이 뭐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을 할 때이고요. 만약에 뭐 프리랜서이셨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저희가 지급했던 이 소득과 세무서에 제출된 소득이 그리고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부분이 일치를 하는지 세무서는 이분이 그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하고 있는 게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는 저희가 이제 근로장려금을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식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득을 할 때 떼놓을 수 없는 4대 보험 관련된 신고 부분도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원천세의 신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노동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1월에 이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2월 5일이나 2월 10일에 소득을 지급을 하는 회사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1월에 귀속되어서 노동을 했지만 이제 소득은 2월에 지급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원천세라는 거를 신고할 때는 이 귀속을 따라갈 것인지 지급을 따라갈 것인지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 지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귀속, 2월 지급인 급여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월에 일을 했고 저희가 1월 말일에 급여를 받는 그런 회사다. 1월 말일에 지급을 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1월 귀속, 1월 지급이기 때문에 같은 1월에 일을 했더라도 지급이 1월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원천세 관련된 많은 신고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그 지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방금 살펴봤던 게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였다고 한다면 이제 반기 원천세 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그 원천세는 매달 10일, 10일, 10일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반기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월부터 6월 것까지를 묶어서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 것까지를 묶어서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아래이거나 그리고 뭐 업종에 대한 제한도 체크를 해봐야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6월과 12월 이때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원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달 이렇게 신고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래처라고 한다면은 한번 반기 원천세로 진행하실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6월과 12월에 그 사를 여쭤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일반 원천세 신고와 반기 원천세 신고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가 원천세 신고에서 끝나면 안 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라는 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성격은 좀 비슷한데 이제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간이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복지 혜택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 자료로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분은 매달 제출을 하는 느낌이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2번 저희가 신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제출하는 내역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 소득의 귀속자의 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급여 지급액, 얼마를 뗐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자의 근무 기간, 그리고 총 소득 금액을 제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서식은 보시면은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소득 지급자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지급자는 그 3.3 프리랜서를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지급명세서도 보시면은요.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하고 다르게 소득의 종류를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딱 3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거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거하고 다르게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저희가 지급할 때, 그리고 3.3 그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저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기타소득까지도 모두 다 이제 연간 어떤 소득을 누구한테 얼만큼 지급했는지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간은 간이지급명세서는 거의 매달 제출하는 느낌이라면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총소득을 묶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지급이 일어난 해에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자 배당과 기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렇게 조금 2월과 3월에 걸쳐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명세서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일용근로소득이라는 부분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저희가 건설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파출로 잠깐 일하셨다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총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중에서 매달 제출해야 되는 게 3가지가 보이시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이 3가지는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은 원천세 신고와 함께 꼭 함께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새롭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항상 같이 제출을 했어야지 됐는데,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제출을 한다면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를 해주겠다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명세서도 미제출 시 가산세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을 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저희 실무를 할 땐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꼭 다시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이제 1년치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게 지급명세서인데, 둘을 이렇게 그 비교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신고 조금 누락됐던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사무실에서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지급명세서 한번 제출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번 4대 보험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세 신고도 하고 이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만 소득을 지급할 때 꼭 따라오는 업무가 하나 있죠.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저희가 그 원천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용근로 관련 부분입니다. 일용근로는 앞서서 그 지급명세서 제출도 매월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내역이 있다면은
일용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이지만 근로내용 확인 신고도 잊지 않고 같이 매월 제출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근로자 부분과 사업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저희의 그 4대 보험과 관련된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가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보면요. 먼저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한 보수를 우리는 월에 얼마 정도 보수를 지급할 것이라는 부분을 건강과 연금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같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분에 대한 급여를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제 4대 보험공단에서는 매월 200만 원에 맞춘 그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근로자분한테 딱 200만 원 보수를 주겠다고 해서 그것만 지급하시지는 않죠. 분명히 저희는 상여도 나갈 수가 있고요. 인센티브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이 일하시기로 했던 것보다 조금 뭐 갑자기 변동 사항이 생겨서 급여가 줄어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정산을 하는 개념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신고했던 급여와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했던 급여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 확인이 들어가고 또 보험도 제대로 고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이런 업무가 파악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보면요.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원래는 5월에 모든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 신고를 5월에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이 근로자분들의 총 1년치 소득이 파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4대 보험료도 같이 정산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이 신고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2월과 3월 이때 사이를 거쳐서 3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 관련된 보수총액 신고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주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자하고 다르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의 이 4대 보험 관련된 업무 처리를 살펴본다면요. 사업주의 22년 소득에 대해서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질까요? 네.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신고하는 때까지 기간 동안에는 저희는 2022년 소득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보험공단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부과됐던 거는 21년도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에 맞춘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이제 2022년 기간 동안에 실제로 내가 냈었어야지 됐던 21년도 분이 아닌 22년도 분의 소득이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산을 해주는 개념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이 두 건에 대해서 신고가 진행돼야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5월에 보수총액 신고와 소득총액 신고를 진행해야지 됩니다. 사업주 관련해서는 이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이 두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고용산재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용산재가 필수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는 건강과 고용산재 이 두 건이 정산이라면 사업주는 건강과 연금 이 두 건이 정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원천세를 통틀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저희 원천세.
저희 지급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 매지가이로 보시면 지급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지급하는 기준으로 매달 지급월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반기별 원천세를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1월부터 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연말정산 업무는 보통 2, 3월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간이지급명세서하고 일용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지급명세서, 이제 매달 제출하는 건들이 있죠. 여기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나실까요? 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매달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는 6개월치를 묶어서 그 다음 달 말일, 그러니까 6개월치를 묶어서 7월 말일인 거죠. 제출하시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치를 묶어서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는 개념이고요. 일용지급명세서는 조금 특이하다고 했죠. 간이지급명세서에 속하지 않는 일용지급명세서는 그냥 지급하면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일용 이외의 지급명세서들은요. 1년치를 모두 묶어서 한 번만 신고를 한다고 했죠. 소득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있기는 한데요. 2월에 신고 제출되는 건이 있고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시고 일용은 또 특이하게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매달 제출하는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4대 보험 관련된 보수총회 신고는요. 근로자의 것과 사업주의 것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하죠. 연말정산과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3월, 이때에 근로자의 건강 보수총회 신고는 10일, 그리고 고용산재 관련 보수총회 신고는 15일까지이고요. 사업주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이때 같이 들어가야지 되죠. 그러다 보니 이 5월에 사업주의 건강과 연금, 건강, 보수총회 신고, 연금, 소득총회 신고는 말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직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그 월이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5월에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은 신고 기간이 6월 말일까지입니다. 이분들은 매출 규모가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신고하라는 차원에서 신고 기간을 한 단 더 늘려주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4대 보험 보수총회 신고는 소득세를 확정을 해야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수총회 신고 성실 확인 대상자 분들은 6월에 건강과 연금 신고가 보수총회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천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저희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부가세가 있다면 이 부분을 납부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뭐 매입이 더 많다고 하면은 환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4권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신고 대상자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과세자이고요. 두 번째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부터 보면은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이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분들을 일반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라는 제도는
소규모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로 오픈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직전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자를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 상향 조정이 되더니 이제 8천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2024년 7월 기준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간이과세자 이 매출 규모가 또 상향 조정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저희가 직전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 연간 환산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환산 매출액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사업을 개시를 할 때 1년 중에 1월부터 개시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7월에 개시를 했을 수도 있고 8월에 개시를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7월부터 12월의 매출에 대해서 이거를 1년치로 환산했을 때의 매출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월에 개업하신 분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7월에 개업하신 분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뭐 7천만 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7천만 원은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니까 간이과세자일까 한다면은 저희는 직전 연간 환산 매출액을 적용을 해야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7천은요. 저희가 6분의 1, 6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를 했으니 6분의 1로 한 다음에 12개월을 곱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8월부터 12월이었다면 여기가 5라고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6개월치라고 했다면은 7천을 6분의 1로 해서 1개월치로 나누고 그걸 12개월치로 환산을 했다면 이분은 1억 4천만 원이 그 연간 환산 매출액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1억 400이 넘으니 이분은 간이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를 적용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간이랑 일반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지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은 그 등록증 상에 이분이 간이인지 일반인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때로는 이제 그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거나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항상 통지를 날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문 같은 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 신고 기간을 살펴봐야지 되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은 1기라고 하고요. 7월부터 12월은 2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그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기하고 2기를 나누어서 보면요. 1월부터 3월은 예정신고라고 하고 있고요. 4월부터 6월은 확정신고, 마찬가지로 2기의 7월부터 9월은 2기 예정신고,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은 2기 확정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한번 법인사업자부터 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회계적인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 거, 또 뭐 예정신고도 4월 25일까지 하고, 확정신고도 7월 25일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2기 때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4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기, 2기 나누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처럼 4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1기, 2기 때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3개월 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예정 고지라는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 소득에 대해서 묶어서 확정 신고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요. 얘는 다음 달 25일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이 예정 고지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냐면요. 이 1월부터 6월 것까지의 총액을 신고를 하는데 직전 과세 기간이죠. 뭐 1월부터 6월이었으니까 직전이라고 한다면 7월부터 12월이 되는데요. 이때 납부했었던 부가세의 50%를 예정 고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만 생기게 되거든요. 신고는 없고 납부만 하게 되는데 이게 차감이 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이 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요. 1월부터 6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한 거죠. 이 사업자가 총 부가세를 200만 원을 납부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아이고. 저희가 7월에 7월부터 12월 이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지금 10월 25일이죠. 이때 예정고지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을 이때 개인 사업자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7월부터 12월 거 전체를 묶어서 확정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저희가 확정 신고를 할 때 부가세가 조금 더 나와서 3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미리 납부했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여기서 차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7월부터 12월 거를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두 번 신고이고요. 그리고 고지되면서 납부하는 것 때문에 총 신고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굉장히 영세하고 소규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거를 묶어서 한다면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하는 때는 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바쁘게 부가세 처리를 좀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였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의 부가세 신고 납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저희가 부가가치세 할 때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이제 직전에 대비해서 매출이 갑자기 줄어드셨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직전에 저희가 그 부가세 신고를 200만 원을 해서 100만 원이 고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 매출이 굉장히 줄어서 3개월치를 신고를 해보려고 했더니 부가세가 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굳이 고지되는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30만 원을 신고해서 이것만 납부를 하겠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공급가액은 쉽게 말해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가 없는, 부가세가 제외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에 과세했던 해당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이때는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법인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다 보니 법인 사업자 너네는 4번 모두 신고 납부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그냥 유사한 그런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영세하니까 예정신고 대신에 그냥 그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처럼 그냥 고지 50% 고지분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대체할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전 과세 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가 있고 나머지 이제 예정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그냥 고지로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특수한 개념인데요. 조기 환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조기 환급은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납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급이 나오는 때에는 저희가 환급을 지금 신고한다고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예정 신고 기간에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6월까지 끝나고 7월 확정 신고 때 이런 때 확정 신고 때 이제 예정 때 그 못 받았던 거를 이제 정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투자가 많았다거나 이렇게 시설 투자를 했다거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었다거나 아니면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가가치세로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분들의 일단 원활한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기 환급 대상자로 두어서 그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때,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때 과세 기간에 매월 아니면 매 2월, 매 3개월을 묶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1월에 해도 되고 1, 2월을 묶어서 해도 되고 1개월에서 3개월, 1월부터 3개월을 묶어서 신고를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묶은 단위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신고 기간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그 다음 달 11일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폐업자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하는 순간 이제 사업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의 그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때까지 기다려서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폐업일이 만약에 8월이라고 한번 볼게요. 제가 8월 31일에 폐업을 했다고 하면요.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일반이었다고 본다면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에 한번 했겠지만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8월 30일에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이죠. 9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신고 내용도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이지만 예정 신고로 대체할 수도 있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고지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장 현황 신고. 이건 뭘까요? 한다면은 이거는 면세 사업자를 위한 신고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정해진 이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같이 이렇게 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농축수산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주택에 대해서도 면세 사업자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아예 없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영세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 법에 적용이 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소득도 파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치의 그런 수입 금액을 모두 묶어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거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특수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지 된다고 했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아무리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 뭐 언제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중간에 학원 영위하시는 분이 뭐 3월 달에 폐업을 했다고 하면요. 잊지 않고 그 내년 1월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지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기간 갭 차이가 있지만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고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이 소득들을 모두 종합해서 묶어서 신고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모두 묶어서 적용을 해서 저희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쪼개져서 신고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적은 세율 적용이 받게 되니까 이 소득을 모두 묶어서 파이가 커지면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적용을 하는데 이제 법에서 몇 가지 그 세목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서 그냥 과세하는 걸로 종결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4가지 종류의 이제 분리과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자 배당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건데요. 금융소득이 총 합계가 이자 배당 합친 모든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여기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 그리고 1.4%의 지방세는 보통 10%입니다. 해가지고 15.4%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이 세금 뗀 걸로 그냥 종결하고 내가 아무리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따로따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사적연금 소득인데요. 원래는 이게 1,2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상향 조정이 돼서 1,500만 원 기준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 저희가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이제 연금 소득을 받게 됐을 때 1,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합산을 하셔도 되고 분리를 하셔도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기타 소득인데요.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시우발적인 소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강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례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우발적으로 한 번만 생기고 마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선택적으로 합산을 해도 되고 분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런 신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임대소득을 많이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임대를 하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좀 생기고 이걸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택 관련된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합산을 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셔라 라고 혜택적인 규정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인지 한번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모두 묶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게 이제 픽스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1천 규모 이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신고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조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너는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니 6월에 하니 그러면 이제 6월에 한다고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버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5월 아니면은 6월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4대 보험 업무가 있었죠. 네. 종합소득세 사업주의 이제 4대 보험 정산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5월 31일까지 보수총회, 소득총회 신고를 하시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연장된 기간 맞추어서 6월 30일까지 연금, 건강보험 모두 신고, 보수총회 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번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법인세의 신고 대상자는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국법인, 외국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인데요. 이제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아니면 이제 뭐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하면요.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 관리 장소가 내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 외국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외국법인으로 보고 있고 외국법인한테 너희의 그 본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우리나라에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법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인데요.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인 거죠. 뭐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상가관리단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법인에 있어서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종교단체에서 하는 뭐 자선 바자회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상가관리단에서 주차요금을 발생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주차요금조차도 일단은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법인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결산 종료월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결산 종료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요. 이제 아까 살펴봤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이 모두 묶어져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그 다음에 5월, 성실이면 6월이었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결산 기간을 법인마다 다르게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 해서 12월 결산 법인이 많지만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해외와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뭐 3월에 시작해서 익년 이제 뭐 2월을 그 결산 기간으로 하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결산 종료월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납부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걸로 본다면요. 12월 결산 법인이면 당연히 3월이죠.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요. 3월에 끝나는 결산 법인이었다 한다면 6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간이겠죠. 네. 그리고 법인세와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냥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얘는 한 달 더 연장이 돼가지고요. 결산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였다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한 달 연장된 4월 30일까지고요. 3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였다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보통 법인 지방소득세를 따로 뭐 한 살 연장해가지고 신고하기보다는요, 그냥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납부서도 같이 전달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법인 납부세 규모가 좀 크다 하면은 법인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10%조차도 좀 금액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 납부 기한은 한 달 조금 연장돼서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원천세, 뭐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살펴보면요. 저희가 매월 진행해야지 되는 업무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월 진행하는 업무는 원천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보시면은 저희 매달 10일 지급 기준으로 해서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6개월치 묶어가지고 매월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반기라고 한다면은 1년에 2번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일용직은 조금 특이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일용직이 있다고 하면요.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지급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직의 일용 지급 명세서는 매월 그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 중에서도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매월 업무는 기본적으로 원천세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급 명세서에 이 두 개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이때 제출하는 그 뭐 이자 배당이라든지 뭐 종교인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지급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잊지 말고 2번씩 하셔라 라고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업무, 하반기 업무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뭔가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업무는 이제 상반기가 조금 많이 바쁘고 하반기는 좀 여유가 있는 업무인데요. 보시면 저희 이제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진행하는 거에 더불어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1년치 이제 그 근로자가 얼마나 소득을 벌었는지 이런 그런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업무 그런 거를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이때 연말정산을 한 거를 원천세에 같이 반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해야지 되는데 그 급여에도 이제 소득세 환급받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징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진행해야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업무를 2, 3월에 묶어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 이제 그 근로 간이지급 명세서는 1년에 2번 있는데 7월부터 12월 거 묶어서 1월에 한 번 있죠. 그게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자 배당 기타 지급 명세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이때 있고 그리고 근로퇴직 연금 종교인 사업 지급 명세서 제출도 3월에 같이 진행을 하고요. 원천세와 관련돼서 보수총회 신고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연말정산과 세트로 진행되는 근로자의 것과 그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주의 것 이렇게 2번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1년에 한 번 가장 바쁜 때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1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는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신고도 진행을 하고요. 일반 가세자의 부가세 신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1월에 또 있고 4월에 예정 신고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무조건 2월 10일이었죠. 그때까지 진행을 해주셔야지 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그리고 성시사업자는 6월에 진행을 하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법인세, 그리고 법인지방세까지 같이 해서 이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업무는 이렇게 조금 바쁘게 매월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업무를 살펴봤으니 하반기 업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상반기에 매우 바쁘게 돌아갔던 것과 다르게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 널널한 편인데요. 매월 이제 신고해야 되는 원천세를 제외하고는요. 이때 뭐 반기 신고가 있는 분들은 이때 진행하고 근로간지 1월부터 6월 것까지 묶어서 진행하는 게 하나 있고 부가가치세 7월에 한 번 있고요. 예정 신고가 있다고 하면은 10월에 한 번 진행을 하고 다행히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도 없고 종소세도 없고 법인세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래에 있는 큰 세목들에 있어서는 업무가 참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고지로 이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하고 비슷하게 50% 정도 직전에 냈던 거를 미리 납부해라고 하는 중간예납이 있어서 이때 이제 고지가 나오면 그냥 그 개인사업자 대표분들께 잊지 말고 납부하셔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있는데요. 뭐 매출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도 고지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은 이제 중간예납 신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뭐 1월부터 그 기간 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 납부를 신고를 간략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에 진행해야지 되는 업무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상 이제 원천 업무가 매월 진행되는 거 이외에 큼지막한 것들은 상반기에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런 패턴에 조금 익숙해지신다고 하면은 조금 삶을 이제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하반기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제 그 직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